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 채널을 즐겨 듣는 남자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남기게 된 이유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이 채널을 듣다 보면 저와 같이 너무 황당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이렇게 용기를 내어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남자로서 책임감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무언가 제가 성인이 되면 책임지지 못할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자랐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남들보다 책임감 하나는 많다는 건 자부합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가족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많이 실망스러웠거든요. 참다 참다 결국 아버지가 어머니를 거의 내쫓다시피 하셨던 것 같네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행복한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앨범 속의 사진들을 보면 온 가족들이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 적이 많이 있거든요. 엄마가 도박에 빠지지만 않으셨다면 말이죠. 엄마는 그저 순수하고 착하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저 가족밖에 모르고 집 밖을 잘 나가지 않는 스타일이었다고 아버지께 들었었어요. 그렇게 착하신 분이 점점 변하는 모습에 아버지가 몇 년간 마음고생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는 누군가와 항상 함께 계셨죠. 그 당시에는 그저 엄마 친구, 먼 친척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고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저를 항상 작은 방에 두고 엄마는 그분들과 어울려 시끄럽게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이씨, 진짜 오늘 되게 안 되네. 나 돈 좀 빌려주라, 응? 내 돈 이자 비싼 거 몰라? 갚을 능력 되면 빌려가고. 아유, 내가 다음번에 다 따서 줄 수 있다니까 그래. 나 믿고 빌려줘. 당신 저번에도 못 갚은 거 있잖아. 그것까지 다 갚는단 말이지? 정말이야. 정말 그렇다니까. 나만 믿어. 오늘 한번 보여줄게. 탁탁 하는 소리와 함께 엄마는 낯선 사람들과 그런 대화를 주고받고 계셨어요. 저는 절대로 안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셨고요. 아버지는 일하시는 공장이 멀어서 주말에만 집에 오셨기 때문에 엄마는 더욱더 편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 공장이 꽤 멀리 있어서 왔다 갔다 시간과 교통비 때문에 회사 내에서 제공되는 숙소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아빠가 없는 집에 엄마는 늘 사람들을 데리고 오셨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주기적으로 고스톱을 치는 모임이었나 보더군요. 하루는 학교에 다녀와 보니 집 안에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부엌에는 라면을 끓여 먹고 남은 냄비와 그릇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담배를 피우시는 아줌마와 아저씨 두 분이 보였고 저를 발견하시고 뛰어나온 엄마가 말씀하셨죠. 어머, 언제 왔어? 우리 아들 학교는 재밌었고? 응, 엄마. 엄마, 근데 저 아저씨들 또 왔어? 집에서 담배도 피시네? 아, 응, 말했잖아. 저 아저씨가 아니라 삼촌이라고. 엄마 먼 친척분들이셔. 여기 근방에서 일하시고 끝나서 오신 거야. 알았어, 엄마. 근데 왜 집에서 담배 피셔? 아빠도 집에서 담배 못 피우게 하잖아, 엄마. 그래, 그래. 맞아. 엄마가 앞으로 피우지 말라고 말씀드릴게. 얼른 들어가서 숙제해야지. 작은 방에 들어가. 엄마는 이것저것 물어보는 저를 귀찮다는 듯이 대하며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라고만 하시더군요. 저는 그렇게 방 안에 들어가 깜깜해질 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도 고팠고 숙제를 할 때 엄마의 도움도 필요했지만 엄마는 제게 오지 않으셨어요.
오매불망 작은 방 안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가 졸려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그때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 어머, 여보, 갑자기 오늘 왜? 당신 지금 집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요. 저기, 아는 분들이 오셔서 오늘만 좀 이거 재미로 한 건데. 이 담배 냄새 하고는 아들은 방 안에 처박아두고 이게 도대체. 생각지도 못한 아빠의 방문에 엄마는 화들짝 놀라셨고 엄마와 함께 계시던 분들은 그대로 불이 나게 집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여보, 오늘 갑자기 웬일이에요? 주말에나 오는 사람이 갑자기. 당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주중에 맨날 이러고 있는 거야? 다시는 안 하기로 했잖아. 당신이 굳게 맹세해서 나는 그런 줄로 믿고 있었는데. 아니, 그게 오늘만 그런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놀러를 와서. 당신이 이렇게 나를 속이고 그러면 나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아.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몇 번째나 이게 뭐야? 아들은 저렇게 방 안에 방치만 해놓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여보,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요. 엄마는 아버지에게 자꾸만 변명을 하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한 태도로 대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아는 것 말고도 몇 번이나 더 실수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엄마가 하는 말은 다 옳은 것인 줄만 알고 그저 곧대로 믿고 있었는데 조금 허탈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도 가끔 그렇게 엄마를 감시하시러 집에 들르셨고 엄마는 그때마다 그렇게 지인들과 고스톱에 빠져 있으셨습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셨대요. 그냥 너무나 착하고 순수한 분이셨는데 동네 개모임에서 만난 아줌마의 소개로 재미삼아 따라간 자리에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엄마는 그 이후부터는 남들이 빠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빠져버리셨습니다. 결국 엄마는 건너지 말아야 할 강까지 건너버리셨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였는데 전문 도박장 같은 곳에 가서 하시다가 경찰서에 가는 일까지 생겨버렸죠.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빚을 지었고 그 빚은 고스란히 아버지가 갚아야 할 몫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그때쯤 아주 많이 다투셨었어요. 집안을 내팽겨치고 며칠씩 외박을 하는 엄마를 찾아다니시느라 아버지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애를 먹으셨고 결국 엄마를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만날 수 있었던 적도 있으셨대요. 몇 번의 반복되는 실수를 하신 엄마를 아버지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후 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됐고 엄마는 가끔씩 집에 연락을 하셨죠. 저기 아들, 잘 지내고 있지? 공부는 잘 되고? 네,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저기 있잖아. 혹시 아들 돈 좀 있니? 그래도 명절에 친척들이 용돈도 꽤 주시잖아. 엄마, 그건 왜요? 저기 엄마가 나중에 10배, 아니 100배로 다 갚을 거니까 엄마 좀 지금 도와주면 안 될까? 응? 엄마가 당장에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런데 엄마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금방 갚을 수 있어. 엄마 믿지? 엄마는 그렇게 오랜만에 제게 전화를 걸어 돈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겨우 중학생인 제게 말이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아버지에게 거의 내쫓기다시피 하시며 이혼을 하신 후 몇 달 만에 전화를 걸어 제게 하신 말씀이 돈이라니 정말 기막히지 않나요? 제게 있던 얼마의 작은 돈이라도 꼭 필요하실 만큼 상황이 절박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망설임 없이 엄마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외갓집에도 들어가지 않으신 엄마가 혹시나 밥이라도 굶고 계시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 딴에는 그렇게 해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 역시 엄마는 도박에 사용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저는 엄마라는 사람을 제 머릿속에서 지우기로 다짐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들도 참 많던데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저는 엄마라는 이름을 들으면 낯설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어쨌든 그렇게 저의 학창 시절은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집안 환경도 좋지 않았고 공부에 관심도 없던 제가 좋은 성적을 유지할 리는 없잖아요. 당연히 성적은 점점 떨어졌고 저 역시 공부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진 빚을 갚으시느라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을 하셨고 집에 혼자 있는 저의 공부까지 신경 쓰실 여력은 없으셨죠. 거의 혼자 있던 시간이 많았던 저는 그 시기에 방황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따라 오토바이 같은 것도 타고 다니고 그때 당시에 한창 유행하던 주유소 알바를 밤새도록 하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기도 했습니다. 술 마시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흥청망청 인생을 낭비하던 1년 정도의 시간은 지금 생각해도 조금 부끄러운 과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후회를 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러던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니까요. 주유소에 찾아오신 아버지를 따라 그렇게 그 일을 마무리하고 바로 군입대를 하게 됐죠. 철부지 아들이 벌써 커서 군대에 간다는 생각에 아버지는 걱정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시절의 군입대가 제게는 적절했던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군입대 덕분에 생활도 규칙적으로 변했고 앞날에 대한 걱정도 했고 계획도 세웠으니까요. 군 제대 후 저는 열심히 돈을 벌기로 작정했고 그때부터 무언가 책임감에 많이 부풀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이혼까지 한 엄마의 빚을 갚아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죄는 미워하지만 엄마라는 사람은 절대로 미워하지 않으신다면서 제게도 엄마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지우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네 엄마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러니 네 마음속에 있는 엄마에 대한 미움과 원망 이제 그만 내려놓거라. 아버지는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엄마가 그렇게 도박을 해서 진 빚을 아직까지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 억울하지 때로는. 왜 내가 쓰지도 않은 이렇게나 많은 돈 때문에 아직까지 고기도 제대로 못 사 먹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억울하기도 해. 하지만 어쩌겠니? 그래도 네 엄마고 내가 선택했던 여자인걸. 네 엄마는 정말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오히려 더 빨리 나쁜 길에 빠질 수 있었던 것 같구나. 아버지, 정말 아버지는 진짜 복 받으실 거예요. 정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군요. 그냥 현재를 비하하기만 하고 미래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던 과거도 반성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군 제대를 하자마자 우선 기술부터 배우기로 했습니다. 아는 선배가 소개시켜준 공장에 들어가 적은 월급을 받고 기술 배우는 일에 매진했어요. 무슨 일이든 차근차근 배워서 하다 보면 언젠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학창 시절에 공부도 거의 안 했고 딱히 손재주도 없는 편이라서 처음엔 정말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차츰차츰 나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6년 정도가 지나 제 나이 30이 다가왔을 때 한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을 때였거든요.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그만 자동차와 아주 경미하게 부딪혔는데 아주 온몸이 아파서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난생 처음 겪는 그런 사고에 정신줄을 거의 놓다시피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죠. 돈을 버는데 재미를 느끼고 있었을 때인지라
지금 이렇게 누워만 있는 시기가 정말 짜증났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쁘장하게 생기고 조용한 간호사를 만나게 됐죠. 처음에는 제게 눈길도 주지 않고 그저 정해진 일만 묵묵하게 하는 스타일이었기에 무슨 말을 물어보기도 그랬었는데 제가 먼저 밝게 인사를 건네니 저를 보고 웃음을 보여주더라고요. 그저 사무적인 웃음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제 눈에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말을 걸어줬죠. 환자님, 답답하지 않으세요? 답답하죠. 왜 안 답답하겠어요. 이렇게 누워만 있으니까 하루 시간이 너무 길고, 아휴, 정말 죽겠네요. 그렇죠? 진짜 입원 환자들 중에는 젊으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일할 때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빡빡한 일상을 사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병원에 입원하니까 뭐 하루가 꼭 50시간 이상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저 언제쯤 퇴원하나요? 상태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아마 최소 3일 정도는 더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참으실 수 있겠어요? 정말 힘드네요. 3일이라니. 간호사인 그녀와 말을 한번 주고받은 이후로 그녀는 제게 간간히 미소를 지어줬습니다. 하루 종일 갑갑한 병원 침대에 갇혀 있어서 마음이 울적했었는데 그녀의 웃음을 보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밥맛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았고 시간 맞춰 저를 챙기러 와주는 간호사를 보는 시간만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같은 병실을 쓰는 다른 남자들도 그녀를 꽤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한 병실 안에 6명이 있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젊은 환자였거든요. 그들은 왕성하게 활동을 할 나이에 그곳에 있으니 너무 답답하다는 말을 하면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그 간호사에 대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민재라는 간호사 말이에요. 아직 아가씨라네? 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간호사복도 왜 이렇게 잘 어울리나 몰라. 맞아요.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피부도 하얗고 얼굴도 예쁘시고 거기에 몸매도 날씬하시고 뭐 완벽한 것 같아요. 아, 정말 나도 저런 여자랑 연애 한번 해보고 싶네. 아가씨면 애인은 있으려나? 애인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얼핏 물어봤는데 그 주말에 심심하다고 하던데요. 그럼 없는 거 아니에요? 애인 있으면 주말에 심심할 틈이 어딨어요. 연애하느라 바쁜데. 사람들은 그 간호사 얘기를 하면서 애인도 없고 얼굴도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에 귀가 쫑긋 세워져 듣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한 한 환자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오, 혹시 관심 있으신 거 아니세요? 왜 그렇게 집중해서 들으세요? 아, 뭐 아니에요, 아무것도. 에이, 뭐가 아니에요. 관심 있으시다고 얼굴에 딱 쓰여 있는데요, 뭐. 그래요? 아유, 아닌데. 저는 아니에요. 관심 없어요. 저는 굳이 아니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긴 했지만 사실 마음속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 간호사가 오는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정도였죠. 간호사가 저희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저희는 힐끔힐끔 쳐다보기도 하고 말도 걸면서 슬슬 눈치를 살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왠지 다른 환자들에게는 눈도 안 마주치고 웃어주지도 않았지만 제게는 눈도 맞춰주고 슬쩍 웃음을 보이기도 해서 매우 기분이 좋더라고요. 혹시 그녀도 저를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이런 감정이 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웃겼지만 그 당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이 아주 틀리지만도 않았더군요. 4일 후 병원을 퇴원하면서 저는 그녀에게 연락처를 물어봤고 그녀는 제게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건네줬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개인 전화번호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을 텐데 말이죠. 그런 그녀의 행동에 용기를 내서
저는 그녀를 향해 적극적인 대시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이대로 그녀를 놓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녀가 좋아한다는 것, 갖고 싶다는 것 모두 다 사주었고 최대한 그녀가 많이 웃을 수 있도록 재미있게 해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인 줄로만 알았더니 저와 몇 번 만남을 지속한 이후부터는 귀엽고 잘 웃기도 하고 애교까지 갖추고 있더라고요. 순수한 면도 있고 곱상하게 생긴 외모, 거기에 현모양처를 꿈꾼다는 말까지 들은 저는 그녀가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쯤은 부족하기 마련인데 그런 그녀는 단 한 가지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이네요. 저는 그녀에게 씌인 콩깍지를 채 벗지 못한 채로 신나게 연애를 즐겼고 결혼도 하고 싶어졌습니다. 엄마 없이 외롭게 자라다 보니 모성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연애를 하는 내내 그런 면을 잘 보듬어주는 그녀가 너무 고맙고 좋았거든요. 온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경험을 했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일륜지 대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즉흥적인 판단을 내리면 안 되는 것이지만 저는 그때 충분히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로 결혼이라는 것을 결정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 그리고 저만을 바라보고 평생 행복한 가정을 꾸릴 사람, 그런 사람이 그녀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정말 너무나 행복했어요. 저는 아버지밖에 안 계셨고 그녀는 홀어머니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서로의 아픈 부분도 잘 어루만져 주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죠.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여보, 나 있잖아. 이제 좀 쉬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 왜? 당신 간호사 하는 거 많이 힘들었구나. 응, 힘들기도 하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현모양처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루고 싶거든. 그래, 그러자. 생활이야. 내가 번 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우리 곧 아이도 가져야 하니까 당신 무리해서 일할 필요 없지. 이제 좀 쉬어. 그렇게 하자. 응, 근데 자기야, 우리 아이는 조금 늦게 가지면 안 될까? 난 당신과 충분하게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거든. 조금만 있다가 나중에 갖자. 부탁해. 그래. 나도 자기랑 마음껏 신혼 즐기고 싶어. 그러자 그럼. 아내는 신혼의 생활을 즐기고 싶기에 아이를 늦게 갖자는 말을 했고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아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조건 다 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신혼의 단꿈에 젖어 2년이 지난 어느 날 조금 늦게 갖자는 아내의 말과는 다르게 아이가 생겨버렸습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나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내 때문에 시간을 둔 것뿐이거든요. 얼른 아이를 낳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제 목표였기 때문에 아이를 둘쯤 낳고 가정에만 올인하고 싶었었답니다. 아내의 임신 소식에 너무나 기뻐하는 저와는 다르게 아내의 표정은 썩 밝지가 않았어요. 이러면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다나 그런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아내가 저와의 신혼생활에 하고 싶었던 계획인 줄로만 알고 있었지 다른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정보다 빠르게 아이를 낳게 됐고 세상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얻게 되어 아빠가 된 저는 회사 사람들에게 크게 한턱을 쏠 정도로 아주 많이 기분이 좋았어요. 아내와 아이만 있다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아내는 이상하게 점점 변해갔습니다. 제게 생활비가 모자른다며 투정을 부리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가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자 아주 많이 신경질적으로 예민해진 것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제가 쉬는 주말에 제게 아이를 맡기고 밖에 나가기까지 하더군요.
몇 번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너무 짜증이 난 저는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외출이 너무 잦은 거 아니야?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어쩌다 하루 그렇게 시간 내서 나갔다 온 게 뭐 그리 죄야? 당신은 맨날 아이 없이 생활하잖아. 그리고 내가 어디 다른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친정 엄마한테 갔다 온 건데 그걸 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해? 아니, 이상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당신이 좀 많이 아이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것 같아서 물어본 거지. 애 낳고 기르면 체력도 딸리고 생활 패턴이 바뀌니까 다들 그런다고. 그것도 이해 못 해줘? 내가 당신한테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 이번 달부터 생활비 좀 올려줘. 이대로는 너무 빡빡해. 우리 세 가족 사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이 뭘 알아? 장도 한 번 안 보는 사람이. 저축도 해야 하고 나중에 이사 갈 준비도 해야지. 그냥 당장에 먹고 사는 것만 한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 안 그래? 아이, 그렇지. 알겠어, 여보. 내가 생각이 짧았다. 당신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이렇게 가끔 주말에 외출도 하고 해. 그리고 내가 생활비도 조금 올려줄게. 아내의 부탁대로 저는 생활비도 올려주게 됐고, 아내의 외출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로부터 3년여쯤 지나고 모든 것을 아내에게 맞춰주면서 생활하고 있을 어느 때쯤 저는 아내의 화장대 서랍 속에서 약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피임약이었는데요. 제가 둘째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아내는 그런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많이 실망을 하게 됐죠. 당신, 이 약 뭐야? 왜 피임약이 당신 서랍 속에서 나와? 아니, 그게 당신이 왜 내 서랍을 뒤져? 아이, 뒤진 건 아니고 우연히 본 거야. 봉투 좀 찾다가. 근데 당신 내가 그렇게 둘째 갖자고 부탁하고 노력까지 했는데 당신이 혼자 이런 약을 먹고 있다는 거 설명 좀 해봐. 나한테는 분명 아이가 잘 안 생긴다고 했잖아. 피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았었는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 저기 있잖아, 여보. 내가 그토록 둘째를 갖고 싶어 하는 걸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아내는 딱히 뭐라고 변명도 하지 못하더군요. 하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변명을 해도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 둘째 아이를 갖기 위해서 웬만하면 술도 먹지 않고 집에 일찍 일찍 들어가 피곤해도 여러 가지의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 일로 저는 정말 실망을 많이 하고 또 했습니다. 아내에게 그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고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제 눈치만 살피면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있던 아내는 장모님까지 대동해 제게 맛있는 음식을 한가득 차려줬습니다. 갑작스러운 장모님의 방문에 좀 놀랐죠. 자네 서운했나? 응? 우리 애가 피임하고 있어서? 네? 사실 좀 그렇습니다, 장모님. 아이고, 내가 자네 마음 왜 모르겠나. 난 다 이해한다네. 사위도 자식이니 자네도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니까. 돈 벌어다 주느라 고생이 많네. 피곤하지? 얼른 이거 많이 먹어. 나랑 얘랑 자네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잔뜩 준비했네. 아유,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상다리가 휘어지겠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장모님. 한창 식사를 하고 술도 한 잔씩 하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아내와 장모님은 조심스레 제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여보, 있잖아. 그래서 말인데 당신 둘째를 갖는 것보다 우리 아이의 언니를 만들어주는 건 어때? 응?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수아도 동생 말고 언니가 갖고 싶다고 하고 또 지금 내가 갓난아이를 낳아서 키운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
우리 수아한테 집중적인 관심이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수아를 잘 돌봐주면서 아이를 또 얻게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입양이라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됐어. 입양? 아니, 입양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입양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 내 주변에 친한 언니도 입양해서 살고 있는데 가슴으로 낳은 아이가 이렇게 귀하고 예쁠 줄은 몰랐다네. 부부간의 관계도 더 좋아졌고 아이한테 잘 놀아주는 형을 만들어줘서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 아내와 장모님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입양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말에 너무 당황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가 친구들처럼 언니를 갖고 싶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했죠. 며칠이 지나자 아내와 장모님은 본격적으로 입양에 대한 문제를 제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 장모님이 따로 전화까지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냐는 말도 하셨고, 아내는 일부러 제가 들으라고 하는 듯이 아이에게 언니 갖고 싶지라는 말을 해 아이의 대답을 유도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런 문제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것 같아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선뜻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후, 정말 갑작스럽게 아내가 아이를 데려왔어요. 이름 모를 10살짜리 여자아이를 데려오더니 이 여자를 입양해서 키우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인사해.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 될 아이야. 뭐라고? 아니, 당신 이렇게 갑자기... 우리 수아가 빨리 언니 갖고 싶다잖아. 당신도 어차피 둘째를 간절히 바라기도 했고, 첫째, 둘째 순서가 뭐가 중요해. 아이가 둘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의 행복은 2배, 아니 10배가 될 거야. 장담해. 저는 이름 모를 10살짜리 여자아이를 데려와 입양해 키우겠다는 아내가 너무 당황스러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장모는 그날도 함께 와서 그 아이에게 지극정성으로 대해주고 짐까지 다 풀어 새로 산 옷장에 정리를 해주고 계시더군요. 아까는 너무 당황해서 어떤 아이인지, 어디에서 데려온 아이인지, 입양의 절차는 어떻게 된 건지 등등 아무것도 물어보지 못하고 멍하니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내는 그저 장모님의 친척 지인분 중에 사정이 딱한 사람이 계셨고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아이라 하나도 걱정할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저는 슬쩍 그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래도 이 아이가 제 딸로 입양을 한다고 데려왔으니 적어도 어떤 아이인지 궁금했거든요. 안녕, 반가워. 10살이라고 들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그래, 반갑다. 내가 제대로 반겨주지도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네, 감사합니다. 저기, 너는 엄마 아빠 안 계시니?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 내가 물어보는 게 불편하면 얘기 안 해도 돼. 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엄마는 계시고요. 아빠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엄마랑 할머니, 그리고 여동생도 있어요. 응? 정말? 엄마랑 할머니의 여동생까지 있다고? 그런데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여기 온 걸 알아? 네, 알아요. 엄마랑 할머니가 저 데려오신 거예요. 이제는 같이 살아야 한다고요. 뭐라고? 같이? 아니, 너 엄마 이름이 뭔데? 엄마 이름 이민지요. 우리 엄마 여기 계시잖아요. 저랑 같이 살아야 한다고 데리고 오신 거래요. 그 아이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이민지라는 사람은 제 아내고 이 아이를 그럼 제 아내가 낳았다는 결론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온몸이 순간 벌벌 떨리면서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아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럼 너 그동안 어디에 살았던 거니? 저 할머니 집 옆에요. 이모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엄마가 자주 오셨는데 아기 낳고는 예전처럼 많이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기 절대 안 낳는데요. 저한테 미안하다고요. 그게 정말이니? 네.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을 듣고 저는 당장에 잠을 자고 있던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이민지, 너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도대체? 어머,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사람 놀라게. 무서워라. 간 떨어질 뻔했잖아. 야, 너 지금 저 애가 하는 소리가 뭐야? 네가 저 애 엄마라고? 엄마!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응? 아니야, 여보. 그게 아니라, 저기 있잖아. 내가 그냥 이제부터 엄마를 해준다고 말한 건데, 제가 저렇게 알아들었나? 왜 저러지? 아니야,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10살짜리 애가 그럼 저렇게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고? 아주 네 이름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던데 장모님 집 근처에 사시던 이모님 집에서 같이 살았다는데 너 그럼 여태까지 날 속이고 결혼하고 계속 네 애를 키우면서 살았던 거냐? 여보,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그게 아니야. 오해야, 오해. 오해? 오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 이대로는 절대 못 있어. 이거 놔! 제 팔을 붙드는 아내를 매몰차게 뿌리치고 저는 장모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모님과 그 근처에 사시던 장모님의 친척 동생분 집에도 들릴 생각이었죠. 눈에 뵈는 게 없이 막 달려가서 장모님 댁 문을 두드렸더니 아내가 벌써 전화를 한 건지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더군요. 분명히 집에 계실 시간인데 말이죠. 저는 그 즉시 동네 이모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집 안에는 들어가 본 적은 없었지만 가끔 아내를 그 집 앞에 내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문 좀 열어보세요. 이모님! 이모님! 거세게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꼭 확인해야 했거든요. 잠시 문을 두드렸더니 이모님이 아닌 장모님이 나오시더군요. 아니, 자네 여기서 무슨 소란인가? 응? 저 이 집에 좀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아주 대단하신 장모님과 애엄마가 저 모르게 아이를 한 명 더 키우고 있었더군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자네 얼른 돌아가게. 오늘 너무 늦었고 하니 다음에 얘기하세. 아니요. 저는 지금 확인해 봐야겠거든요. 얼른 비키세요. 이 안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할 테니까요. 안 비키시면 저 여기서 더 큰 소리로 소란 좀 피워볼까요? 동네 사람들 다 볼 수 있게. 이모님 집은 오래된 다세대 연립이었는데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조금만 큰 소리를 내면 주변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거칠게 장모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집 안으로 무작정 밀고 들어갔어요. 무엇이든 그 아이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만 했거든요. 집 안에 들어가 보니 방은 2개였고 제 느낌대로 작은 방 쪽에 들어가니 떡하니 아이 방이 차려져 있더군요. 아이 방 안에는 벽 쪽에 사진들도 많이 걸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다정하게 웃고 있는 제 아내와 이 아이 사진, 그리고 제 딸 수아까지 함께 다정히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니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으면 말이 안 나온다고 하던데 딱 그 말이 정답이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고 그저 멍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저기 수아이비야. 그게 말이다. 내 다 설명하겠네. 응? 내가 다 설명할게.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요? 저는 그저 자식 낳고 행복한 보통의 가정을 꿈꾸고 있었는데 왜 저한테요? 왜요?
저기 그게 말이다. 우리도 피해자야. 갑자기 그 나쁜 놈이 우리 딸 임신시켜놓고 갑자기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우리도 정말 억울해. 내 딸이 무슨 죄야. 내 딸도 아무 죄도 없어. 아무 잘못도 없다고. 그 나쁜 놈 때문에 우리 딸 인생이 이렇게 돼버린 거라고. 자네가 그러니까 좀 마음 좀 굳게 먹고. 잘못이 없어요. 왜 잘못이 없습니까? 당신 딸이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결혼한 자체가 잘못이죠. 애를 낳고 키우는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한답니까? 누가 누구한테 잘못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똑같네요, 똑같아. 그 엄마의 그 딸입니다. 아주 대단들 하십니다. 자네, 말 다 했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응? 여기 이 방에 있는 물건들, 이거 다 제가 피땀 흘려 벌어준 돈으로 산 거 아닌가요? 어라, 여기 적금 통장도 있네요. 딱 저랑 결혼한 그날부터 꼬박꼬박 매달 50만 원씩 적금을 했네요. 이러니 돈이 모자르죠. 이러니까요. 저는 그동안 바보같이 돈만 벌어다 준 놈이었군요. 아주 기가 막히고 황당합니다. 저를 무슨 돈 버는 기계로 생각을 한 건가요? 네? 사람 바보 되는 거 한순간이네요. 저는 그 아이의 서랍 속에서 나온 통장까지 확인한 후 꼭지가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장모와 이모님을 향해 퍼붓고 있는 사이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그 집에 찾아왔어요. 흥분해서 날뛰고 있는 제게 일부러 아이를 보여주며 저의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아내의 행동에 더욱 화가 솟구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고도 뻔뻔하게 그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데려온 꼴이 일반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야, 이민지, 너 이런 애였구나. 겨우 이런 애였어. 그렇게 조신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순진한 척 하더니 알고 보니 뒤에서 애 낳고 몰래 키우고 있는 사람이구나. 왜? 내가 너한테 관심 보이니까 홀리기 딱 좋디? 네가 숨기고 키운 자식 뒷바라지할 돈 갖다 줄 바보 같은 놈이다 보이디? 여보, 그러지 마. 내가 다 설명할게. 진짜 이건 너무 오해가 많다. 내가 말하려고 했어. 말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를 놓쳤고 그게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되어버린 것뿐이야.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당신 일부러 속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아주 황당해서 웃음이 나온다. 일부러 속인 게 아니라서 그렇게 애 갖기 싫어서 피임약까지 먹었냐? 너, 네 애 키우려고 작정하고 처음부터 나랑 결혼한 거잖아. 그러다가 우리 수아가 얼떨결에 생긴 거고. 너는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딸의 인생까지 망친 년이야. 사람 같지도 않은 것이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울고 있던 제 딸 수아를 들쳐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밖으로 나가서 무작정 차를 몰고 어디든 떠났습니다. 정말 그 순간 아이만 없었다면 인생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참담하고 비참한 기분은 난생 처음이었으니까요. 철저하게 저를 속여왔던 지난 세월들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는 그 기분은 아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실 겁니다. 생활비가 모자르다고 해서 야근까지 해가며 수당을 챙겨 아내에게 꼬박꼬박 갖다 줬고, 저는 돈 아낀다며 친구들과 술자리 한번 제대로 사준 적이 없을 정도였는데 그 돈이 다 아내의 숨겨둔 아이를 위해서 많이 쓰였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처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모가 얘기한 피해자라는 말이 참 가슴에 비수로 꽂히더군요. 누군가에게 피해자가 되었다면 그럼 그걸 대신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지잖아요. 한참을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제 곁에 있는 아이가 잠이 들었더군요. 곤히 잠든 아이에게 미안해 차를 세우고 엉엉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옛날 엄마를 잃고 울었던 울음만큼이나 컸던 것 같아요.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저는 아이에게 아늑하고 깨끗한 펜션 같은 곳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아이와 신나게 놀아줬습니다.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고 상담도 진행했죠. 변호사님은 여러 가지의 다양한 면을 살펴보고 준비를 하면 혼인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저와 딸아이의 옷가지들을 챙기러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그 아이의 칫솔도 함께 챙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둘의 유전자 검사를 했고 그 결과지를 얻어 혼인 취소 소송의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제 딸 수아를 데리고 아버지가 살고 계신 집에 왔고 아버지가 챙겨주시는 따뜻한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꾸역꾸역 밥을 넘기고 있는 제 모습을 보신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제게 휴지만 건네주셨죠. 아빠, 왜 울어? 울지 마. 아빠, 아빠. 그래, 수아야. 우리 수아, 아빠 안 울게. 앞으로도 안 울 거야. 우리 수아랑 행복하게 살 거야.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줄게. 딸의 얼굴을 보며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평생 눈물 흘릴 일 없이 행복하게 해준다고요.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 아내와 장모님에게서 끊임없는 연락이 왔었어요. 처음에는 미안하다, 잘못했다로 시작한 말이 나중에는 딸을 돌려달라며 협박까지 하는 말로 바뀌더군요. 그러더니 남편이면 생활비를 꼬박꼬박 줘야 할 의무가 있다나 뭐라나 하면서 월급까지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까지 말하는 아내와 장모를 보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살다 살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저는 그들을 위해 단 한 푼도 보내지 않았고 돈 대신 이혼 서류만 보냈습니다. 합의 이혼은 끝까지 안 한다고 버티는 통에 결국 이혼 소송까지 이어지며 양육권도 가져오게 됐고 제가 결혼할 때 준비했던 집도 거의 모두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혼 소송의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아서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했지만 말이에요. 지금은 아버지를 모시고 가사 도우미 이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 딸도 대견하게 잘 커주고 있어요. 그래도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자신의 언니까지 찾는 똘똘한 딸에게 가끔씩 아내와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딱 식당에서 두세 시간 정도의 식사를 하면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어느 정도 해소하게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딱히 투정도 없고 평소에 엄마를 많이 찾지도 않네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몇 년이 지나고 보니 이제는 모든 생활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빠 혼자 키우는 양육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잘 크리라 믿어요. 어느새 다시는 하지 않겠다던 사랑이 또다시 제 옆에 다가와 있기도 하니 앞으로는 더욱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녀의 앞날에 행운만 있기를 기원해 주세요.